세월호 관련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 당국, 뭐 정치권 얘기 일반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인가라는 것에서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을 위한 사회, 돈을 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대참사가 나지 않았나, 이런 관료주의 문제와 더불어서 근본 출발,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시작은 돈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반로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저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인간보단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세월호 이제 비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중 핵심적인 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되었고 너무 많은 짐을 실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월호가 원래는 이제 한 18년 정도 운행이 되던 건데 원래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가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게 이제 20년이었는데 이제 30년으로 이걸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18년 된 운영된 배를 이렇게 사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런 규제 완화. 그래서 그 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효율성, 경영의 효율성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이제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노후화된 배를 원래 이거 선박 연령 20년이었으면 18년 된 배를 사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쓰고 버려야 되는데. 2년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30년이니까 이렇게 사온 거고 새 배를 구입할 때보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이 배를 사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있었던 거라고 봐지고요. 과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뭐 이 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런 데만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객실은 증축하고 짐은 많이 싣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존에 원래 이제 규정되어 있는 짐을 실을 양보다 한 3배 이상을 이렇게 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무게가 무거우니까 또 좀 무게를 가볍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오히려 근데 그러면서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를 오히려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조금만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고 이 출항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안개가 원체 많았다고 해요. 그때 그렇죠. 2시간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배들은 이제 출항을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세월호는 이제 출항을 강행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세월호 운임이 화물 운임이랑 뭐 승객들 탄 운임이 이렇게 아마 1억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억이 정말 아까워서 이 출행 강행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밖에 정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2시간 늦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항로를 급히 가려고 막 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네, 또 막 그 암초도 많고 이렇게 위험한 이런 길을 선택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인데요.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정부는 뭔가 효율성, 뭔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제 완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규제 완화가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까지 이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효율성이 과연 얼마만큼 사회에서 제일 1순위가 돼야 되는 가치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비단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체 이 건설자분들이 요새 뭐 미분양도 많고 아파트가 잘 안 팔리니까. 아 그냥 원래 있는 아파트 위로 더 쌓는다는 거죠? 위로 더 쌓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원래 그 건설자본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걸 추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원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걸 추진을 해주기로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삼풍백화점 그래서 똑같은 말만 들어도 위험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참 정말 이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는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 완화의 망령에 우리 사회가 정말 사로잡혀 있는 언제나 또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가 암덩어리고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다들 규제를 풀려고만 하지 이게. 그렇게 했어요. 원래 새누리당 뒷 배경에 원래 뭐 규제 완화, 뭐 암덩어리 이런 식의 구호들이 막 걸려 있었어요.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근데 이번 사건으로 확 다 내려버렸더라고요. 내려버려도 추진을 하겠죠,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타이밍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문제라는 거는 아는 거네요. 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는 건. 근데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2호선을 타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차가 서는 거 아니 그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또 출발 안 하는데 뭐 앞차와의 간격 때문에 좀 이따 출발합니다. 1분 정도 이따 출발하더라고요. 그 다음 정거장에서도 또 출발을 안 해요. 그러더니 그 사고가 나가지고 출발을 못 하고 있다고 이 기차는 어디까지만 운행한다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또 지하철 사고야 하고 이제 뉴스를 쭉 검색해 보니까 그게 이제 사고가 꽤 큰 사고더라고요. 그렇죠. 탈선을 한 지하철을 뒷차가 안 멈추고 가가지고 박아버리는 그런 사고였는데 하마터면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죠. 근데 보니까 원래 지하철은 앞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간격을 무조건 유지하게. 근데 그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고장 났을까? 점검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고장 난 거잖아요. 네. 그럼 점검은 왜 제대로 안 할까? 점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기차가 다니는 점검을 안 해도 가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점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점검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냥 다 비정규직으로 세우고 네네. 돈 아낀다고. 그게 어제 그 사건 말고 지하철 7호선이 문이 안 닫혀가지고 출발을 그 몇 번 못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호선에서도 또 무슨 고장이 네, 최근 4호선 고장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막 지하철이 세 건이나 나 그걸 보고 아니 지금 일부러 지금 사고를 막 연달아서 터트리는 건지 너무 황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들 그 효율성, 돈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안전이라든지 정비를 어떻게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인력들은 다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회사 돈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 문제에서도 그런 이제 돈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해운 회사야 돈을 추구하는 뭐 자본 가니까 돈을 벌겠죠. 근데 버는 방법이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었다 해서 뭐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선장 정말 그분이 저는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이 되지만 이분 또 아픈 이면이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선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세월호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그리고 대부분 비정규직 분들이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이나 그 돌아가신 승무원 아르바이트 학생 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큰 배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물론 이분이 그 주선장이 아니라 그 주선장이 빌 때마다 하는 대리선장이었지만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 청진해운이죠. 여기에는 고우 인력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좀 비정규직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 안 가서. 고급 인력이 안 간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월급이 짜니까 안 가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하면서 사실 목숨을 걸 생각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안전교육 비용 같은 것도 거의 뭐 지출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고요. 뭐 1년간 안전교육 관련한 비용을 쓴 게 한 5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에서 1인당이 아니라 전체? 전체가. 근데 어머나. 1인당으로 치면 4,000원 정도 돌아가는 뭐 이런 이제 정도로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던 밥값도 안 거죠.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터진 건데 과연 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대처를 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봐주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광고 선전비 이런 데는 거의 제가 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이게 대비되는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 자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아니냐. 근데 뭐 이 자본주 뭐 돈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저는 뭐 책임 그 기업가로서 책임 없는 뭐 그 해운회사 일가도 많이 좀 비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죠? 갑자기 뭐 구원파가 등장하고, 구원파 종교죠. 유병헌 씨, 뭐 이 청해진 회사 관련된 세무 전 회장 모습 이런 비리도 드러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넘어서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언딘이라는 회사와 그 단순히 청해진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언딘과 해경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
잡지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그 나왔었죠. 그러니까 언딘이라는 회사를 해경이 소개시켜줘서 청해진이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청해진 해운에서는 언딘이라는 기업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네. 해경이 소개시켜줘서 그걸 이제 계약을 맺고 그쪽으로 다 이제 모든 걸 몰아주는 그런 식인데 정작 언딘은 구조 활동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인양 활동을 하는 업체였던 거고. 그렇죠. 가가지고 인양하려고 갔는데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인양하려고 왔고 구조 장비는 전혀 없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해경에 이런 모 국장이 그 연루돼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구조 업체든 아니면은 뭐 인양 업체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돈을 뭐 그 해경이 소개시켰던 것은 일단 그동안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로비를 받았던가 해가지고 소개시켜주는 이런 이제 부당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곳에 적절하지 않은 기구가 이 큰 바닷가 갔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패한 돈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계속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애초에 그 이제 배를 사들여 가지고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증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허가를 이제 그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줬냐면 이게 이제 증축을 해서 배가 더 무거워졌으니까 승객과 화물 그 양을 줄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안 했네. 감독을 안 하는 거죠. 증축을 한 목적이 더 많이 실으려고 증축을 하는 건데 더 적게 싣는 조건으로 증축을 허가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거네. 완전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봐준 거지. 그걸 쉽게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하나 또 밝혀진 게 없을까? 뭐 국민들을 이번에 어제 한성교 의원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국가적 재난 상황에 벌어졌을 때 이런 그 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5천만 원 이하 징역 5년 이상의 그 벌을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어제 또 이 와중에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혹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 뭐 그 회사의 문제나 사고의 원인이나 의혹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법을 만들고 뭐 이런데 좀 황당한데 그 법을 만들면 일단 언론들은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으로 가장 먼저 언론에서 오보를 낸 거 아닙니까? 해경부터 처벌하겠죠. 해경부터 처벌해야 되나? 그렇죠. 그 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언론과 관료들 법안이 대상으로 발의되면 소급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겠죠. 전문적 용어로 소급 적용 안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뭐 이 대한민국 자체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본을 추구하고 돈을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천박한 얼굴, 대한민국의 민낯이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또한 나타났다 해서 정말 그냥 말이 아닌 뭐 구조를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이 대책을 세울 때 또 분명히 관계된 뭐 유착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후에는 뜯어 고쳐서 하지 않으면 뭐 말로만 대책을 세우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대한민국의 아주 좀 뭐라 해야 되나 불편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세월호 이야기 이 참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언론이죠. 최근에 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기레기라고. 이런 말이 등장한 기자 쓰레기 그렇죠. 줄여서 기레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호 사건에 대하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이 보도하는 수준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 언론 사주가 아니면 언론사가 혹은 기자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건 안 갖건을 떠나서 언론이랑 적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엄청 사고 있고 도대체 이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언론은 JTBC만 본다라는 그리고 고발 뉴스만 본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언론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과잉 그다음에
그런 거에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일단 뭐 그냥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한국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서 정말 한국은 소위 이제 좀 존경받을 만한 기자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속보 위주의 이런 그래서 조회수 올리는 이런 기사들만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심층 취재나 보도 이런 역량은 정말 떨어지는 이런 언론들의 이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오보 문제도 참 많았었죠. 이게 처음에 저도 이제 일을 그때 이제 그 16일 날 일을 하고 그냥 있었는데요. 막 인터넷에 막 보면서 사고가 났다길래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 구조가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겠구나. 아직 배가 다 침몰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구조가 된 게 없었던 거죠. 초반에 그 밖에 나와 초대형 오보였죠, 그게. 나와 있던 거 말고는 결국엔 그냥 불러주는 걸 받아 쓰는 이런 이제 언론들의 모습들이 정말 드러나는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 3학년 학생이 그런 글 썼잖아요. 그 언론 보도 기자들한테 자기의 꿈은 기자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자의 꿈을 접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이 처음에 벌어지고 이제 탈출한 학생들 우리 겪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외상후 장애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못 외우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 물이 차려 온다는 느낌과 또 하나 찰칵 하나의 기자들 소리 이러면서 했던 모습들에서 그 친구들이 겪는 아픔 뭐 언론사는 구조된 학생한테 반 친구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했다던가 뭐 이러고 원래 그리고 그런 피해자 그것도 피해자잖아요. 구조된 사람 피해자인데 이런 사람들 좀 얼굴도 모자이크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를 승객들이 같이 구조해준 그 어린이를 완전 병원에 뭐 가족들 찾아야겠지만 드러내놓고 이런 걸 다 보도하지 않으면서 뭐 했던 모습이라든가 언론이 피해자 중심의 보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낚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낚아서 보게 하는 낚시성 기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되기 전에 일단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언론의 기본은 사실을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사실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파 보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 보도는 그 언론이 자기 정치 색에 맞게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보도한다거나 뭐 한 가지는 보도 안 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편파 보도라고 하는 건데 이건 편파 보도를 넘어서서 사실관계 자체를 아예 꼭 뒤집어 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구조 문제인데 구조를 하지도 않으면서 구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다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누구죠? 이상호 기자인가요? 네네. 그 연합뉴스 기자한테 욕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수사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고발을 당했다는데.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면 욕을 했겠어요. 그 방송 중에. 근데 제가 들은 얘기도 어떤 기자가 현장 취재를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왜 정신과 치료를 받는가 했더니 구조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걸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현장 상황은 정말 참담하다는 거죠. 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속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그 지금 빨리 들어온 그 보도되는 뉴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봐 뭐 이런 뜻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거는 공중파나 메이저 언론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고발 뉴스 같은 소규모의 언론들이 오히려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공중파 방송이나 뭐 메이저 신문사들에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언론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본 기자들의 뭐 아까 기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구조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언론 장악의 후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구조 현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은 참 미화하고 이렇게 해서 막 뭐 그때 바닷가 가서 하는 거 사진 촬영해서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랬다 이러면서 막 하면서 구조적으로 이 언론 장악의 모습이 완전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에 불리한 거는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 종편에서는 이게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저희 뭐 그냥 많이 안 되는데 그냥 공개하세요. 아니 TV조선에서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이게 박근혜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지 않나? 왜 그래도 이제 그런 식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하하는 거죠. 이게 현장에서 엄청난 이제 지도력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왜 안 떨어지고 왜 높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언론 구조상에 뭐 소위 요새 종박 언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언론들의 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고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기자들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그 보도 지침이 나갔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쭉 돌았었잖아요. 언론사에 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보도 지침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청와대 대변인이 뭐 문자를 뿌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대변인이 아니라 저기죠. 홍보수석이 이전현이 한번 도와줘서 이렇게 뿌렸다는. KBS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지침도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 벌써 4월 19일 새벽에도 그 진도에서 아빠들 팽목항에서 청와대 가겠다고 행진을 했죠. 행진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제 그러니까 희생된 가족들 이제 시설 찾아 이런 분들 다시 내려가 가지고 아직도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그 유가족들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다시 행진을 하고 막 이랬던 모습들은 전혀 보도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긴 전쟁터인데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치료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참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밖에 이런 비참한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우리는 마치 언론을 통해 정부와 언론의 모습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살인 현장을 국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구조하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는 구조하는 걸로 알았지만 결국은 그거를 대국민한테 내보냈다는 거죠. 진실 보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정말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지고 언론사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떤 뉴스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한 고발 뉴스는 대한 언론 아닙니까? 대한 언론들의 진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주시는 게 힘이 되고 기존의 언론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나마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언론 문제가 제가 이제 이 촛불 집회 같은 걸 하고 있으면은 인터넷 언론 인터넷에서 막 정보들을 보고 찾아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열심히 뉴스도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구나, 심각하구나,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인터넷에서 그런 정보들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텔레비전만 보고 뭐 신문만 보고 이런 분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왜 이렇게 떠드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정보의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심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이제 두 국민으로 나뉠 것 같아요. 대한 언론을 접하는 국민과 못 접하는 국민 이렇게 나눠버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언론 그러니까 이제 언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전 이명박 대통령이나 최시중이 그렇게 종편을 만들고 언론 장악을 했던 이 그렇죠.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2008년에 마봉추는 어디 가고 지금 2014년에 이런 희한한 MBC 이제는 뭐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할 때 국민이 지지를 받았던 그렇죠. 그런 언론사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국민들한테 자꾸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가 아니라 역시 정권과 자본에 이익되는 걸 보도하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저희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면서 아까 중간중간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소위 우리 사회의 기득권 1%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의 민낯, 쌩얼이 거의 드러났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게 곳곳에 발언이나 이런 모습 나타나는데 아까 저희가 중간중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좀 몇 가지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네, 뭐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 정몽준 아들의 발언이 있었죠. 이게 뭐 국가라고 하는 게 개개인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개개인들의 의식들이 미개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던 거고, 물론 저는 이제 이 발언을 보면서 단순히 이게 뭐 어리다면 어릴 수도 있던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의 하나의 발언처럼 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이후에 보면 송영선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의식부터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국민들 의식이 문제고, 국민들이 뭐 소위 말하면 미개하고, 그래서 이것부터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의 정치권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데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은 미개하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거는 비단 단순히 세월호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청년 실업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왜 청년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왜 창업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내놓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이제 개개인이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사회가 문제고 정치적인 구조가 문제고 이런 이야기들은 뭐 그냥 단순히 정권에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고 이런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이제 답답한 한국 사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하나만 좀 덧붙이면 이건 뭐 언론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제 뭐 언론상으로 공식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고 뭐 강남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들이 뭐 네. 음식점인가 하여튼 거기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그 부모들한테는 효도한 거다 애들이. 왜요? 이게 좀 이제 안산이나 단원고 학생들이 좀 저소득층 가정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금이 네, 나오니까. 뭐 보험금도 그렇고 이제 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애들이 정말 그러니까 목숨을 잃은 게 그 부모들한테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서 그 음식점 주인인가요?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들한테 뭐 뜨거운 물을 뿌려가지고 뭐 싸움이 났는데 뭐 경찰들이 와서 이거를 말리고, 근데 이 강남 한 아주머니의 한 남편이 대학 교수였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그냥 무마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막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 누구나 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남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잖아요. 강남 사람들 자제들이 만약에 뭐 배에 있었으면 지금같이 구조가 됐을까, 뭐 이런 식의 하여튼 뭐 이런 한국의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기득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말 이 소위 말하면 못 사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과의 이런 계급적 단절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게 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해서 이제 아대한민국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이야기하면 할 게 많고, 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더 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뭔가 대안을 제시고 바꿔야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이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마치 작년에 나왔던 영화 변호인의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죽어 나라가 나라 안에 있는 국민을 죽음을 방치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묵을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 그다음에 총체적 부정, 총체적 문제점이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같이 이 반대로 수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사건을 접하면서 드셨던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느 분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여기 네. 백시서부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방송하면서 뭐 관료주의도 문제고 한국의 자본주의도 문제고 뭐 정치권의 지금 구조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굴러가는 사회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단순히 이건 지금의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이 상황에서 뭔가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관료주의가 문제라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인 거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들까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이 사회 모습들을 정말 이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 뭐 정치권, 언론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이제 정말 이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네, 저는 뭐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드는 생각을 하나 얘기하자면 사실 국가의 의무는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량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그 어떤 의무? 갖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무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실 그 진도 팽목항에 있는 진도체육관에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제 그 기사가 났는데 일평균 22명의 사법경찰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사실 그 이번 사고에서 저는 정부가 딱 하나 유능한 게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세월호 실종자들의 부모들이 그 학부모들이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사고 이후로 정말 최초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경찰을 대응해서 경찰들로 그 부모들을 막아섰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게 딱 하나 유능하게 대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침묵행진을 했지만 경찰들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은색 스타렉스 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 공권력의 제일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보단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국에서의 공권력이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다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 그 세상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의 공간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는 학생인데 학생들도 사실 이렇게 그 학생들로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왜 배가 이 암초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갔느냐에 대해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원래 항로에서 사격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피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사격 훈련이 이제 뭐 군사 훈련인 건데. 그 전과 그 이후에도 그 바다에서 훈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또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훈련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선이나 여객선 이런 데 이제 통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며칠 날 훈련하니까 피해라.
저기서 언제 훈련하니까 피해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해군만 사격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해경이 또 따로 훈련을 해요. 해경도 따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 그 당일 있은 후에도 훈련이 진짜 많아요.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배가 깔아앉고 있어도 우리는 훈련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더 이제 황당한 거는 16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14일부터 18일까지 무슨 훈련이 있었냐면은 그 한미 연합으로 공군 구조 훈련이 있었어요. 퍼시픽 선더라는 훈련이. 그러니까 그건 구조 훈련. 그 공군 비행사들이 뭐 산이나 바다에 추락했을 때 그 구조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헬기가 가가지고 막 로프 타고 내려서 조종사 이렇게 실어 나르고 막 이런 훈련들을 한다는 거죠. 네. 구조 훈련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구조는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그 사렉스라 해가지고 여름철 되면은 뭐 한미일 합동으로 해상 구조 훈련 이런 것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 훈련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정작 구조를 해야 될 때 못 하는지. 구조 훈련 하는 기간에 사고가 났어요.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구조해야지. 가가지고 구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에서 안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서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안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격만 막아내면 그게 안보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 외부의 공격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내는 건데 정작 내부에서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이걸 구조하고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정부가 오히려 그 안보라고 내부의 안보라고 하면은 결국 정권의 안보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찰도 동원해서 집회나 막고 있고. 그렇죠. 이게 안보냐 이거죠. 정말 답답하다. 우리가 이 안보를 위해서 정말 예산 많이 쓰고 있고 국방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경찰에도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3월 말에 방송 끝내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로는 해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실태가 딱 드러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뭐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쭉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 그 3월 말인가요? 뭐 스페인에서 배가 불이 났는데 선장이 침착하게 뭐 행동을 됐어요? 해가지고 다 구조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보면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페인보다 그렇게 낙후한 나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 천박성, 이 한국 사회의 천박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세월호의 침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침몰하는 모습과 같다. 왜? 근본적으로 세월호의 침몰하는 과정이 사건의 원인이 어떤지 몰라도 총체적 부정, 부실, 분응 그리고 돈을 자본을 우선시하는 그 모습에서 세월호의 사건은 일어났다. 그리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사회 또한 총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45년 해방 이후 추구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잘못된 적폐를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으면 사람 몇 명 날른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건져낼 사람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저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를 바꿀 것이고 사회를 바꿀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계시고 침묵행진하고 계십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지범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운동은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도올 김용욱 교수가 분노해서 거리로 나오자라는 말씀도 뭐 인터뷰 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잠시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는 바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바꾸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곳곳에서의 촛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5월 10일에도
대규모 촛불이 토요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를 함께 건져줄 국민들이 반드시 이 촛불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참담한 농촌의 총각들은 말고, 특급 호텔 로비에 득시글거리는 매춘 관광의 호사한 장녀들과 함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 우리의 나라.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기름진 음식과 술이 넘치는 이 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공순이들은 말고, 하룻밤 향락의 화대로 1천만 원씩이나 뿌려대는 저 재벌의 아들과 함께 우린 모두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만족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보살핌 아래 벌건 대낮에도 강도들에게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여자들은 말고, 닭장차이에 방패와 쇠몽둥이를 싣고 신출 귀몰하는 우리의 백골단과 함께 우린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 우리의 나라.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 우리의 나라.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짓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아,
자녀들의 공화국 대한민국